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잉홈 프로젝트의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월 12일인데요. 벌써 신년 시작하고 이제 2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12일이나 벌써 지나게 되었는데요. 모두 다 신년은 잘 맞이하셨는지, 다 잘 맞이하셨나요? 네. 저희도 바쁜 일정 속에 신년을 잘 맞이하게 되었는데, 신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신년이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고 나서 저희가 새롭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게 된 고잉홈 프로젝트 멤버십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빠른 시일에 한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된 것이 저희한테는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말인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는 이렇게 멤버십의 구성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목록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을 여러 시선과 여러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분들을 이제 저희가 만나길 수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네, 해보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관객으로서도 저희한테는 소중한 분들이지만 이렇게 정기 회원분들이라는 존재로 저희가 함께 만나면서 서로 함께 고잉홈 프로젝트를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역시 저희가 이렇게 신년을 맞이하고 또 새롭게 멤버십을 개편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약간 비하인드 느낌의 어떤 그런 장면들도 있을 거고, 저희 궁금하셨던 것들, 그리고 저희가 또 나눠드릴 수 있는 음악적인 얘기들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저희가 고잉홈 프로젝트에 저를 포함한 나머지 제작진분들을 한번 이제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고잉홈 프로젝트의 제작진 손여름, 스웨트린 루세프, 그 다음에 플루티스트 조성현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시죠? 2025년이에요, 여러분. 고잉홈 프로젝트도 한 살 나이를 먹고 저희들도 이제 되었는데 우리 조성현님 어떻게 2025년 잘 맞이하셨나요? 네, 진짜 어떻게 한 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아마도 저희가 이 베토벤 시리즈 하면서 더 정말 시간이 확 가버린 것 같은. 특별히 2024년은 제가 알기로는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좀 시작하신 걸로 아는데 네. 플룻 말고. 네, 플루트 말고. 네. 얼마 전에 대단한 것을 하나 하셨다는. 그거 말씀. 네.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이 건강한 이제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건강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이제 운동을 좀 많이 워낙에 또 좋아하는 편인데 이제 뭐 마라톤 같은 것도 시작을 해서 일단은 10km 완주를 했고요. 네, 얼마 전에 10km 완주하셨대요. 저는 뭐 이제 프로 러너분들한테는 굉장히 신뢰되는 말이라 그냥 완주라고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테니스도 치고 있고 그냥 좀 더 몸이 워낙에 호흡을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면서도 연주를 하면서도 이 호흡을 어떻게 이렇게 좀 조절하고 컨트롤할까가 이제 연습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개인적으로 느끼게 돼서 운동을 더 열심히 시작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악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실 지금 제가 또 예전보다 더 많이 체중을 감량을 해서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빠졌을 때 그 가벼운 그 호흡에서 나왔던 음악이 그립습니다. 다시 2025년에도 새로운 레퍼토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맞이해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일단 우리 여름님 네, 이렇게 길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죠? 네, 예, 저는 2025년 잘 맞았고 사실 2024년 12월이 전 너무 바빠가지고 연주가 너무 여러 군데에서 많았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저희 마지막 이제 12월 8일 공연하는 날 직전까지도 막 연주가 제가 6일에 런던에서 연주했어가지고 8일 아침에 도착해서 그 공연하고 또 원래는 8일 밤에 나가는 거였는데 그건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9일 아침에 나갔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연주 많이 하다가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들어왔고 예 그랬습니다. 저는 뭐 그냥 그랬고 어제 이제 스베틀린이 또 다른 마라톤 네를 했는데 How are you? Greetings, please. No, it was a very special experience. 어제 스코트님이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이자이 솔로 바이올린 소나타 6곡하고 파가니니 카프리스 24곡을 같이 연주를 연달아서 2시 하고 8시 2번 공연했는데 혹시 오신 분도 오셨어요? 오셨어요? 되게 저기도 오시고 많이 오셨네. 네, 그래서 정말 안 좋았는데. So how was it for you? It was it's everyone's dream to do this once in a lifetime, so it was my very first time. I hope not last. So I was very excited, and it was a very difficult mission, especially in the holiday period of time, New Year.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바이올리니스트랑 다 꿈꾸는 그런 약간 도전 같은 건데 언젠가는 항상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했었어요 저한테도. 그런데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고 근데 특히 좀 이렇게 모두가 약간 지금은 쉬는 그런 연말 연초에 이렇게 일을 해야 됐어가지고 좀 어렵긴 했지만 잘 했다. 네, that's it. I mean, it was very impressive because it was a full house. People were extremely quiet, and I was on stage for like an hour and a half without going in and out. First time ever. 어제 두 번째 공연은 완전 매진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근데 관객분들 너무 조용하시고 사실 저도 맨 뒷줄 앉았고 제가 이렇게 맨 뒷줄 앉아서 보는데 너무 관객분들 이렇게 조용하신 관객분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실 수 있는 거지 싶을 정도로 너무 조용하신 그런 상태였고 진짜 긴장감이 너무 전 진짜 제가 연주하는 것처럼 떨리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관객들도 파가니니 카프리스라는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러니까 네, 저기들이 연주한 것처럼 떠올리면서 네, 진짜 무슨 그 약간 스포츠 보는 느낌, 네, 그런 막 기계체조 보는 느낌, 막 이렇게 막 10점, 막 9점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팽팽한 그런 긴장감이었는데 진짜 관객분들이 너무 도와주셔서 잘한 것 같다. And also, it's a privilege to have this beautiful instrument, but which is new. Normally, I would need another year or year and a half to get to know each other, but this process had to be much accelerated. So On this occasion, does it usually take about a year? at least a year. 원래 악기 이렇게 새 악기에 적응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근데 when did you get this? October 29th.
29th of October. 12 weeks exactly. 그럼 10월 맞아요. 말에 받았으니까 정말 한 2달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적응하는 게 원래 너무 빠른 시간에 적응했어야 됐었어가지고 저분만이 하실 수 있는 같은 바이올린을 하는 연주자 입장으로서 저분만 하실 수 있는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모인 이유가 2025년 레파토리 설명회로 저희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2025년 레파토리 설명회를 하기 전에 2024년 고잉 프로젝트를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2024년 고잉 프로젝트 하면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나시거나 그냥 제가 연주자로서 또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도 정말 이렇게 베토벤의 베토벤에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그의 음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탐구를 하고 또 공부하고 또 굉장히 많은 것들 시간이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작년에 12월이 모두가 아시는 베토벤 합창 공연의 200주년이 되는 걸 기념을 해서 사실 이 사이클의 시작도 이 공연을 위해서 저희가 달려온 것 같고 다 끝나고 보니 정말 12개의 서곡과 9개의 그랑곡과 또 2개의 콘체르토까지 저희가 이렇게 해내온 거에 대해서 정말 감격스럽고 멤버 모든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음악을 하면서 정말 이제 베토벤만의 그런 특유의 유머러스함과 사랑과 기쁨과 환희와 그 인간 내면 그 안에 있는 그런 미묘한 감정까지 이런 교향곡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베토벤에 대해서 다시 탐구를 했고 베토벤이 사실 남긴 플룻 솔로 레퍼토리가 있긴 있지만 다른 악기들처럼 많지는 않아요. 근데 플룻이라는 악기 또 목관 악기가 베토벤의 음악에서 얼마만큼 중요했고 또 베토벤의 음악을 이렇게 끌고 가는 음악에 있어서 저희의 역할이 다시 한번 컸다고 또 생각을 해서 더욱더 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런 9번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음악적인 부분을 올해도 이어가서 또 올해 레퍼토리도 더 멋지게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몇 장면이 좀 기억에 나는데 하나는 저희가 성곡을 12곡이나 했잖아요 2024년에. 근데 어느 날 연주자들 이제 입장하기 전이나 연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주 당일이나 뭐 리허설 때 우리 오늘은 무슨 성곡 하는지 혹시 알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레오노래 오늘 2번이야? 3번이야? 왜냐면 레오노래는 사실상 1, 2, 3번의 시작이 똑같은 음으로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주자들이 되게 불안해하는데 행복해하는 순간들을 되게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원래는 예술전당 프로그램에 넣으려고 했지만 뭔가 분위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구성을 하는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던 저희 웰링턴 서곡을 저희가 9월 캐리비아 파크 콘서트에서 정말 이렇게 타악기 연주자분들이 복장까지 갖춰 입으시면서 열심히 해주셨던, 그리고 그 순간에 또 캡틴 선장 모자를 쓰고 연주를 함께 해주셨던 스벤틀린의 모습까지 저한테는 그 두 장면이 되게 2024년에 인상 깊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사실 웰링턴의 승리를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린 적이 있지만 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왜냐면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음악이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베토벤이 엄청 좋아했던 곡이라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저런 무슨 선전곡 같은 곡을 우리의 영웅이 좋아했다는 게 되게 의아할 정도로. 근데 하여튼 모든 이런 문화적인 그런 예술 작품 이런 거는 가치가 계속 변하고 시대 정신에 따라서 변하고 이러니까 베토벤이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좋아했던 것에 대한 그런 우리가 뭔가 오마주를 트리뷰트를 하고 싶어서 저는 그거 꼭 하고 싶었는데 사실 요새 너무 좀
전쟁도 각지에서 많이 일어나고, 예, 이게 무슨 정말 까딱하면 전쟁 뭔가, 예, 하여튼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지금 상황에 별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거 그냥 뺐는데 마침 그 파크 콘서트에 그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 기회에는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사실 그게 그 파크 콘서트에 오셨던 분들도 계신가요? 오셨어요. 또 생각보다 많으신. 앞줄. 맨 앞줄에 계셨어요? 네. 거기서 사실 그 효과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뭐 캐논 효과도 있고, 막 무슨 뭐 총포 효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전당에서 하기는 조금, 네. 구현은 어차피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기회가 잘 됐으니까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네. 저는 해서 잘했다고 생각하고, 언제도 기회가 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스웨트링을 하자고 했잖아. 우리 원래 다 나중에 반대했잖아. 생각해보니까. 하자. 내 못하냐? 우리 하자. 맞아. Why 박수 did you pursue so strongly about Wellington? I was curious. From what I knew, Beethoven was happy about the piece, and if he wouldn't have been happy, we would also decide and hear and know by ourselves. And this would be a nice completion of the whole cycle. 사이클을 완성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베토벤이 본인이 좋아했다 하니까 진짜 그 궁금한 저희 모두 너무 궁금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고위원 프로젝트에게도 뭔가 하나의 완성을 시켜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마지막 시리즈를 하면서 합창 교향곡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가 합창단을 무조건 전문 합창단으로 또 구성하지도 않고 이제 뭐 학생들이나 다른 성악을 전공하셨던 분들이나 뭐 여러 분들을 이제 저희가 리크루트를 해가지고 무대에 섰던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감명 깊었고 마치 객석에 계시는 관객분들도 저희랑 같이 연주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것 또한 저희가 2024년 잘한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사실은 저희가 뭐 요 자리니까 그냥 저희끼리니까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좀 더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았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를 내고 싶었고 그래서 뭐 객석도 조금 사용해서 노래하시는 분들도 좀 더 펼치고 이렇게 해서 음향 효과도 사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박스석까지는 노래하시도록 공연 오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예, 거기서 그래서 노래하시는 것도 약간 서라운드 효과를 내고 싶어서 그랬었고 근데 그거를 더 큰 스케일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연장하고 좀 합의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예, 그냥 최소한으로 했었는데 언젠가 뭐 꼭 뭐 예술분당이 아니더라도 어디서 뭐 좋은 기회가 돼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왜냐면 사실 저는 그 교향곡이 저는 일반적인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예.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우리가 다 해봤더니 더 다르다는 걸 느꼈고 예. 그러니까 9번 교향곡이 그냥 평면적인 그런 음악으로 연주되는 거는 어차피 뭐 다른 분들도 그 정말 세계 각지에서 이 교향곡을 다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교향곡이 가진 좀 특정성을 좀 많이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래서 지훈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뭐 여러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와서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사실 그 우리 공연이 베토벤 합창교향곡 20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 200주년 200년 전에 했었던 그 공연에 대한 트리뷰트를 많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아마추어가 많이 동원됐다 이런 기록이랑 또 정말 빈에 사는 엘리트들이 다 출연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저희가 굳이 우리 플루트 하는 형진 씨랑 저기 타악기 선생님도 다 노래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연주 안 할 때 노래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시키고 또 예를 들면 저희가 가장 황당하게 연출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제 지휘자 2명이 나와서 연주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건 뭐였냐면 사실 제가 2부 시작하기 전에 나가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출이 정확하게 설명 안 하더라도 이런 대충의 연출이 있을 건데 이 연출은 그 200년 전의 초연을 좀 기념하는 연출이다. 왜냐면 그 당시에
실제 지휘자가 포디엄에 2명이 있었고, 예. 베토벤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전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굳이 서서 지휘를 했고, 그리고 실제 또 지휘자가 지휘를 했고, 그리고 악장도 그 자리에서 지휘자 역할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3명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포디엄에는 2명의 지휘자가 있었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한 광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너무 이상한 걸 꼭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 음악회에서. 네. 그게 참 너무나 베토벤스럽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 그 저희 이제 임원 지휘자님은 합창 지휘자는 아니세요. 그분은 그냥 오케스트라 지휘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좀 특별히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중간 이제 그 사악장 중간 부분부터 각기 마치 서로 싸우면서 합창 지휘자와 그리고 수베트님이 각기 막 이렇게 이렇게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일부러 좀 연극적으로 연출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베토벤이 사실 우리한테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이고 우리가 너무 가장 친근하게 느낀 작곡가고 하지만 저는 항상 그 사람은 이렇게 했다고 저 혼자 생각해요.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항상 생각했다고. 저 그 사람의 그 기본 기조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좀 그의 그런 의도들을 펼치고 싶었는데 뭐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도 재미있었고 근데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시도를 위한 시도는 저는 전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시도나 뭐 도전이 되는 거는 그건 관객하고 나눌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 혼자 집에서 연습하면 되는 거지. 근데 뭔가 이렇게 정말 그럴듯한 연출, 그러니까 의미 있는 연출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공연을 그렇게 만들었던 게 참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꿈이 생긴 게 이게 우리도 다른 교향악단처럼 9번 매년 하고 싶다. 네, 저도 매년 하고 싶고 요번에 연주하면서 좀 더 정말요? 네, 실수했어요. 안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요번 연주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 교향곡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그리고 해야만 하는 소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매년 의례적으로 연말이니까 베토벤 합창교향곡 9번이지 그냥 환희의 손까지 이게 아니라 그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가로서 그 음악 안에 있는 관객들이 모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떠한 것을 사용을 해서라도 좀 전달을 해주면 좋겠다. 네, 저도 되게 동의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너무나 익숙한 곡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번에도 저는 그 곡을 이제 교향곡 할 때 뒤에서 들었는데 그거 진짜 이상한 곡이에요, 사실. 네,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데 되게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함을 점점 더 우리가 뭔가 살리는 공연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신데 김희영 교수님 선생님 잠시 여기 나와서 선생님이 저희랑 합창을 같이 부르셨어요. 네. The chair, please. Can you remove your? 선생님이 사실 저는 이렇게 가까이서 뵈는 건 처음이고, 가까이서 뵈는 건 처음이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저희한테 연락 주셨던 게 맞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모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될 줄 전혀 몰랐는데요. 저는 사실 이 오늘 그 고잉홈 프로젝트 설명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선생님들의 팬미팅이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다 그렇게 오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게 너무 떨리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사실은 졸라서 왔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올해 한 해 이제 보태본 교향곡 사이클을 같이 함께 하면서 사실 그때까지 이제 9번에 대한 어나운스가 없었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7번, 8번 할 때 9번에 대해서 이제 할 거라고 어나운스를 하시는데 그때 진짜 막 한동안 못 느꼈던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설렘? 굉장히 설레고 이제 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미쳐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홈페이지를 막 뒤져봤는데 왜냐면 언제 한다고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열심히 뒤져봤어요. 그래서 어쩌다 그 뒤지다 보니까 또 유료 회원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등등등. 근데 연락처가 있길래 여쭤봤죠. 제가 또 날짜를 또 미리 비우고 싶으니까 언제 하실지 여쭤보면서 또 쓰다가 보니까 이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밑에서. 이제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합창교육을 하면서 예술전당에서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추어지만 이제 운 좋게 이제 이런 기회에 참여할 기회도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런 이제 그 열정이 끌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실례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라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실례지만 아마추어지만은 좀 이제 비전공자도 혹시 합창단에 같이 할 기회가 있을지를 여쭤보았고, 거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의 이제 의미가 이제 함께 하고 이제 화합 뭐 참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거절하실 수 없게 그런 프로젝트라면은 기회를 주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이메일을 드렸었어요. 맞아요. 그쵸? 네. 기억하시죠? 근데 그것도 제가 거의 한 2달 후에 네. 사실 그래서 네. 제가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으니까 이거는 뭐 잊고 있었죠. 잊고 있었는데 제가 방콕에 출장 가서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술 먹으면서 막 뷰티풀이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메일이 딱 왔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는 술 먹다 말고 이러고 있었고 다른 분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그랬는데 진짜 저는 그때 무슨 제가 뭐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뭐 논문 억셉되고 어디 뭐 프로젝트 되고 이런 거도 기분 좋지만 저는 너무 진짜 날아갔듯이 제가 사실은 24년 한 해가 정말 힘든 한 해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모든 거를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저희 사실 연락을 못 드린 이유가 그때 이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국어교양은 사실 못하는 거로 거의 생각했어요. 네, 진짜 돈이 없기도 했고 너무 여건이 너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아예 뭐 펀드가 없다 보니까. 예. 근데 또 하필이면 너무 많은 사람을 출연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계산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일단 근데 안 할 수는 없다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일단 저희가 표 파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직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럼 참여하실 수 있으면 저희 지금 만들려고는 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표를 팔았는데 잘 표가 팔려가지고 여러분께서 저희의 갑자기 공연을 만들어 주신 주체가 최종적으로 되어주신 그런 좀 감격적인 그런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생님께서 사실 저는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추어 몇 분이 오시면 좋겠는데 근데 저희가 아무나 붙잡고 저 합창용을 부르시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침 제 말을 찾아봤죠. 그래서 너무 저희는 감사했고 이 자리에도 이렇게 사실 오늘 그냥 여쭤본 거예요. 나와서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냐고. 근데 이렇게 흔쾌히 나와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원래 팬이었어서 I was a biggest fan of you. Since you're master of something. 이럴 때 사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아까 잠시 또 이제 좀 이렇게 다시 사그라들고 있었는데 아까 또 매년 하실 거라고 하셔가지고 꼭 다시 또 가세요. 꼭 가세요. 불타오르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너무 모든 분들께 감사를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따뜻하고 훈훈하고 이렇게 2024년을 저희가 되게 의미 있게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2025년이 또 시작이 됐는데 신년도 시작되고 이제 저희도 시작이 됐으니 저희가 이제 올해는 또 새로운 작곡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희도 또한 공부하는 의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저희가 올해 2025년에는 어떤 작곡가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되냐면 어떤 작곡가죠? 원어로는 Maurice Ravel. 크리스 하멘 라벨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작곡가를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라벨 하면은 딱 떠오르시는 곡들이 있으신가요? 네, 라벨 볼레로인데 그냥 아주 작은 웃긴 얘기로는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제 남동생이 라벨 볼레로를 듣더니 뭐야 이거 디지몬 어드벤처 엔딩곡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다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되게 잘 알려져 있는 작곡가인데 사실 이 작곡가가 이렇게 유명한 만큼 곡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저도 요번에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 이 라벨의 오케스트라 곡들, 교향곡들을 저희가 그래서 다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실내악 곡들도 생각보다 많이 작곡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실내악도 더불어서 전곡을 연주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실내악 곡 중에 한 곡을 한번 미리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라벨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중에 2악장. 네, 맞습니다. 예, 이 악장은 블루스라는 제목이고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재즈 블루스 같은 곡이고 이 곡이 라벨이 쓴 실내악 곡 중에 가장 마지막 작품입니다.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될까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좀 약간 재즈하고 약간 블루스 어떤 재즈 카페에 온 것 같고 이렇게 상상하지 못할 여러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작곡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조금 더 심도 있는 한번 라벨에 대한 네. 얘기를 해주시면. 일단 라벨을 꼽은 이유는 내년이 이제 라벨의 150주년 탄생. 네. 탄생 150주년이라서 아마 전 세계에서 다 라벨 많이 연주하지 않을까. 예, 음반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고잉홈의 중요한 작곡가냐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교양 작법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야말로 라벨이 거의 그 표본을 20세기 오케스트레이션의 표본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그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게 라벨 이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의 그런 수준의 작곡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그 색채감이나 어떤 악기를 쓰는 거나 예를 들면 뭐 저희도 많이 연주했던 볼레로 같은 것도 똑같은 멜로디를 그렇게 16번에 걸쳐서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계속 다른 악기를 계속 다른 방식으로 쓰는데 우리가 너무나 상상하지 못한 그런 색채감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정말 이 새로운 랭귀지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니까 라벨이라는 작곡가를 빼놓고 갈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라벨 많이 연주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볼레로는 굉장히 많이 연주하는데 이렇게 작은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네. 물 저기 드시고. 네, 그쵸. 볼레로는 굉장히 많이 연주하고 몇 곡이 있죠. 예를 들면 그쵸. 라발스 맞아. 라발스도 되게 많이 연주하시고 어미거위 것도 많이 연주가 되고 피아노 콘체르토. 맞아요. 네. 피아노 콘체르토도 사실 피아니스트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레퍼토리고 그런 몇 곡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유명한 곡들 죽은 공주를 위한 왕녀를 위한 화받는 이런 것들은 다 그 유명한 곡들이지만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악단들이 연주하지 않고 또 보니까 한국에서도 올해 다른 악단들도 다 많이 하시긴 하던데 이렇게 전곡을
하시는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저희 고잉홈 프로젝트는 저희가 뭐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른 데서 듣기 힘드신 것들을 여기 와서 들으시게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목적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레퍼토리를 정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이거를 거의 처음 발표하는 것 같은데 무슨 곡인지. 그쵸? 2월 프로그램 빼고는 네. 정말 처음 공개하는 예. 거예요. 네. 그쵸. 그래서 무슨 곡들인지 아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나씩, 왜냐면 이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프랑스어. 물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들려드릴게요. 무슨 곡들인지 들려주세요. Scheherazade, ouverture de féerie. 그 한국말로 말해주세요. 세라 절대 요정. Ma mère Loi. 어미 거위. Daphnis et Chloé. Suite numéro 1 et 2. 다프니스 클로의 모음곡 1번과 2번. 이게 저희가 2월 공연의 프로그램, 지금 이제 이 공연을 저희가 앞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공연은 Une barque sur l'océan. 대양 위의 조각배. Alborada del Gracioso. 어린 광대의 아침 노래. 이거 두 개는 피아노 원래 곡이고, 피아노 곡의 거울이라는 미루아라는 곡이 유명한 곡인데, 그 중에 제 기억으로 어린 광대 아침 노래가 4번, 대양의 조각배가 3번. 그거를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라벨이 다시 한 곡이고요. Concerto en sol. 피아노 협주곡 쥐장조. Le langage des fleurs. 꽃말. 이게 그거예요. 우아하고 감상적인 왈츠라는 피아노 곡이 있는데 그거의 오케스트라 버전이 이 곡입니다. 예. Rhapsodie espagnole. 스페인 광시곡. La valse. 라발스. 예, 이게 7월 저희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7월에 한 공연이 더 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거기서 하는 연주 라벨 하는 곡은 Boléro. 볼레로. 네, 볼레로를 저희가 연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연은 12월인데요. Fanfare de Les Montagnes de Jeanne. 잔네의 부채주. 한번 따라 읽어봐 주시면 이거 어렵다. 먼저 해주시죠. 선생님 오세요, 선생님. 이제 불어하시잖아요. 아. Les montagnes de Jeanne. De Jeanne. Les montagnes de Jeanne. Le tombeau de Couperin. 쿠프라의 무덤. 네, 이 쿠프랑의 무덤은 피아노 곡이고 아시다시피 피아노 곡인데 6악장이 있잖아요. 근데 오케스트라는 라벨이 1, 2, 3, 4번까지만 해서 4번에서 끝나는 게 오케스트라 곡이랑 좀 다릅니다. 네. Tzigane. 시간. Pavane pour une enfante défunte. 죽은 왕년을 위한 가방. Menuet antique. 오래된 미뉴엣. Concerto pour la main gauche. 왼손을 위한 협주곡. 네, 이렇게가 전 곡입니다. 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쓴 라벨이 곡을 싹 저희가 다 모은 거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이거를 기획하면서 알게 된 거는 모든 곡이 피아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곡을 옮긴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이 곡을 피아노로 옮긴 것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모든 곡이 피아노 버전이 있고 오케스트라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게 신기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라벨한테는 이게, 그러니까 베토벤 같은 사람이 이제 교향곡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창조를 해냈다면, 라벨은 그것보다는 똑같은 매트리얼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채색을 한, 그러니까 그게 정말 똑같은 거를 가지고도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면, 상상력을 가지고 들으시면 좀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 끝에 저희가 약간 그런 거 요즘 뭐 웹툰을 영화화 시킨다거나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표현을 하실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 네. 생각이. 너무 놀랍다.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거 영화화. 아, 그쵸? 오케스트라화. 놀랍죠?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난 너무 저는 제가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사실 이 마지막 공연에 나오는 곡들이 특히 더욱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왼손 콘체르토는 원래 피아노 곡이지만 이 빵파르 첫 곡 이것도 두 피아노 그러니까 연탄곡이에요. 네, 원래 연탄곡 그리고 죽은 악령을 위한 파바는 당연히 원래 피아노 곡이고 매뉴엣 안틱도 피아노 곡이에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것들을 제가 또 뭘 찾았었냐면 예를 들면 매뉴엣 안티크는 아까 그 미루아에 나오는 곡들 있잖아요. 대양의 조각배, 어리광 낮춤은 이런 것들은 라벨이 되게 초기에 쓴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후기에 가가지고 다시 오케스트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나의 그런 옛날 어린 시절에 썼던 거를 다시 이렇게 전혀 새로운 곡으로 타격시키는 게 어떤 신경이었을까? 그거를 되게 재밌게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되게 특별한 연주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모든 곡이 다 피아노 버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을 저희가 피아노로 한번 들려드리고, 네,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로 한번 되게 짧은 곡인데, 근데 이게 좀 특별한 곡인데, 저희가 2월 공연에서 연주할 곡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그 어미거의 곡인데, 이게 원래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포헨즈 곡이에요. 그러니까 연탄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을 초연을 7살짜리 애기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라벨이 되게 예뻐했던 자기 동네 애기들이었는데 그만큼 쉬운 난이도예요. 누구나 칠 수 있게 만든. 그래서 누구나 쳐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박지훈 씨랑 슈팅 루세프랑 저랑 이 첫 악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은 선생님은 피아노 잘 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스웨트루스프는 제가 알기로 피아노 진짜 못 치시거든요. 사실 이 중에서 제일 잘 치시는 거는 조선현 선생님인데 오늘 너무 늦게 오셔갖고 리허설 못해갖고 저희 셋이서 하게 되었는데 예, 이 정도로 쉬운 곡이고 이렇게까지 단순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단순한 곡인지를 그냥 오케스트라 곡 들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린 거고 똑같은 부분을 오케스트라 한번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플루트 곡인가? 이거는 뭐 엄청난 플루트시에요. 이거 해보셨어요? 네. 많이 해보셨어요? 아니요, 사실 한 번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구나. 그 더 큰 플루트 솔로가 있잖아요. 근데 2월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준비해서 사실 이 다음 곡으로 그래서 한 곡 더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다음 곡이 제가 알기로 플루트 가장 유명한 엑소프트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솔로? 네. 사실 제가 지금 아까부터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네, 계속 그 오디션에 대한 그런 생각도 나고 그 이걸 오케스트라 오디션 할 때 이 곡을 부르셨었어요, 멤버? 무조건 사실 이 곡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라운드를 차지했죠. 그만큼 이제 플룻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네, 다프니스 클로의 모음곡 이번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 곡은 바로 다프니스와 클로의 모음곡 2번인데 그걸 오케스트라 한번 저희가 어떻게 어떤 부분인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잠시. 사실 너무 좋죠. 이렇게 너무 완벽하고 저의 음악적인 우상인 엠마누엘 바위아 베를린 필하모닉의 음원을 틀어주셨는데 아주 나쁘게 저희 어젯밤에 이제 이 엑소트를 연주를 잠깐 해볼 수 있겠냐고 정말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빨리 부르세요. 그냥 부르셔도 돼요.
사실 진짜 이제 독일에서 오케스트라 할 때 모든 모든 오케스트라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이 상태에서 혼자 하는 거는 그때 기억이 난다. 사실 저희가 초플루트의 그 켈렌 기체니 오케스트라 그 버전이 있어가지고 그걸 틀면 또 오늘 마침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드크라는 거를 먼저 틀 수밖에 없었는데 조성현이 더 잘 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살짝 변명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해야 되고 많이 풀어야 되고 하는데 오늘 제가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한 5분도 안 되게 불고 연습을 해서 이제 아까 이 소개를 시작할 때부터 저는 이걸 생각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들려드린 어미가의 원곡이랑 그리고 다프니스 클로이 둘 다 2월 공연에서 저희가 연주를 할 거고, 예. 사실 그 공연에서 그 두 곡은 굉장히 유명하고 연주 많이 되는데 그 아까 그 What's the first piece? Can you share that? Scheherazade, ouverture de féerie. 그게 그러니까 셰레자드 항해로의 서곡 그 곡이랑 또 그리고 다프니스 클로이 1번도 그 연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연주되는 곡이랑 안 연주되는 곡을 조금 같이 섞어가지고 연주를 하는 게 이제 2월 공연입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아, 2월 공연 오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라벨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티켓 오픈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포스터를 만들어야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나 뭐 이런 게 생각나는 게 있으면 공유해주세요라고 저희 팀방에서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미처 공유를 드리지 못했는데 어떤 느낌일까 나에게 라벨을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어떠한 장면을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작곡가인 것 같거든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아픔이 있고 뭔가 그 사람의 성장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그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쇼스타코비치는 전쟁과 관련된 곡들의 느낌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가 된다든지 하는데 라벨은 곡마다 딱 정해진 그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굳이 그 제목을 따라가지 않아도 어떠한 사람이든 또 다른 장면을 좀 상상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작곡가인 것 같거든요, 저에게는. 혹시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네, 저에게도 정말 이 라벨은 굉장히 특별한 작곡가일 또 라벨이라는 작곡가가 또 인상주의를 대표하기도 하는데 인상주의를 가장 잘 표현해내고 인상주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악기가 데뷔스가 말하길 플루트와 하프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제 라벨에서도 그런 인상주의적인 색채감을 플루트로 또 표현할 수 있어서 저도 기대가 크고 그냥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라벨의 작품들은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시면 많은 색깔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서 라벨 같은 경우는 굉장한 많은 색깔을 갖고 있는 작곡가. 정말 아까 말했듯이 프랑스 음악이 정말 색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색채에서도 가장 그 위에 있는 정점에 있는 작곡가라고 생각을 해서 고인몬만의 이제 어떤 색깔을 나타낼까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So what do you anticipate? Your expectation and your impression about Ravel? I mean, how do you see Ravel? It was a funny experience. I remember I almost bought a house in a village called Ravel, which is not far from Clermont-Ferrand. My very, very first job as a concertmaster, of course, and Maurice Ravel was one of the most
famous, incredible composers. Bolero is the most performed piece worldwide, but of course our expectations are, as usual, very, very high. Now we have our identity, going home sound, going home family, going home core members, and this is our next challenge with different difficulties. Like in the freedom, it's all about scent, about perfume, about colors. Very different from the organic music of Beethoven. 네, 이제는 사실 우리 고잉홈의 성격,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같은 것도 많이 생긴 그런 스테이트고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라벨을 하는 게 특히 또 베토벤하고 비교했을 때 라벨이라는 것은 그 특별한 그런 향취라든가 또 색채, 아까 성현 씨가 말씀했던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대가 크고 저희가 어떤 음악 들려드릴지 기대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한테 사실 라벨은 진짜 피아노 곡이 많거든요. 피아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장 큰 미디엄 중에 하나가 피아노였고 그래서 드뷔시하고도 또 많이 비교해서 저희가 라벨도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저한테 라벨은 조금 더 정신적인 작곡가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또 피아노 곡이랑 오케스트라 곡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곡을 대했을 때는 그게 진짜 너무나 여러 가지 색깔 막 이런 것들이 효과 그야말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이걸 했는지 그렇다면 저희 피아노한테 좀 더 본질적인 무엇을 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골격이 보이는 그런 곡들이 특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던 곡들을 우리 고잉홈 프로젝트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연주할지 그게 너무 기대가 큽니다. 물론 많은 오케스트라들이 프로그램을 정할 때 수많은 고민과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오케스트라들이 1년의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고잉홈 프로젝트가 이렇게 1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발표하는 만큼 성장한 거는 진짜 저희한테 정말 감개무량한 일인데 저희가 이렇게 감개무량한 만큼 이번 시즌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라벨이 탄생 150주년이니까 합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한 곡 한 곡마다 의미 있게 다 저희가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도 올 한 해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서 라벨을 다 같이 파헤쳐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한데 재밌으셨나요? 혹시 저희한테 뭐 질문 같은 거가 있으시면 저희가 네 질문 저기 예당 이거 마이크로 네 여기. 예당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데서 하는 거 프로그램 어떻게 되는지 다른 곳에서요? 저희 아까 실내악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 강동 네, 그게 실내악 공연이고 저희가 실내악 공연이 그야말로 실내악 전곡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그게 제 기억으로는 저 한번 기억해 볼게요.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1번, 그러니까 바이올린 피아노 소나타 1번, 피아노 트리오, 현악 사중주, 그리고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가 있고, 인트로덕션 앤 알레고리 Introduction 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은 플루트, harp, 그리고 현악 사중주 플러스 클라리넷 이런 곡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바이올린 소나타 2번이랑 또 하나 그 스튜어트 바이올린 피스 포레? Is it? sur le nom de Gabriel Fauré. 네, 포레의 이름에 의한 곡이 하나 있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 전곡이에요. 실내악 전곡.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7월 4일, 5일에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곡을 싹 다 연주한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막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고잉홈의 전신이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PF 전 정말 딱 첫 우리나라에서 평창에서 공연했을 때 정말 제가 클래식 팬으로서 93년도 예당 개관 때부터 그 개관 때 아이다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 개관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제가 50살이 넘었는데 제 꿈이 이루어졌었어요. 사실 PF의 첫 공연을 보고 그래서 정말 우주 최고의 오케스트라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 남편인데 가족들을 여름 휴가를 이제 뭐 외국도 가고 이렇게 가는데 항상 PF 공연 때는 티켓팅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몇 박 며칠 동안 모든 공연을 거의 다 볼 정도로 이제 팬이었고 이제 그게 근데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오케스트라 관현악 팬들의 그런 어떤 한국에서의 그 목마름은 사실 관악기예요. 이제 지금 저희는 특히 금관, 뭐 목관 쪽. 근데 그게 이제 완벽하게 구현이,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공연들이 거의 단언컨대 PF4를 통해서 들었던 공연이 제가 이상적으로 꿈꿨던 어떤 그 음반, 뭐 예를 들면 베를린 팀이라든지 빈티라든지 이런 팀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막 가서 듣고 싶었던 그런 공연들이었는데 이제 고잉홈이 딱 이제 여기서 그리고 그게 이제 뮤직 텐트는 사실 음향적으로 막 소나기 올 때 막 진짜 그 소나기 소리랑 같이 듣고 막 좀 그게 뭔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너무나 일렬에서 뭐 집중하면 또 그게 이상적인 곡이 됐고 나흐마니노프 뭐 이런 모차르트 뭐 협주곡들이 이랬는데 이제 예당이나 이렇게 저희가 첫 해는 롯데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근데 그때 그 공연들을 막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브루크너 6번 막 하셨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사실 이게 라벨 뭐 저는 아무튼 PF4가 가는 길을 계속 따라가고 싶은데 이제 현대음악도 뭐 제가 기꺼이 좋아해 줄 수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정말 듣고 싶은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너무 길게 했어요. 사실 브루크너나 말러 이제 그런 것도 되게 간절히 오네요. 근데 이번에 그 또 이상적인 9번을 들으면서 바그너를 좀 정말 너무나 목말라요.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타노이저를 40년 만에 이제 국립심포니가 했는데 저는 고잉홈으로 바그너를 듣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언젠가 제 그런 꿈이 또 다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뭔가 저희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같이 오신 분들이 같은 마음일 텐데 아까 펀드라는 얘기 들었을 때 이제 평창은 뭔가 좀 펀드가 더 있어서 이제 기획자 우리 천현 피아니스트님이 너무나 획기적으로 기획을 해서 저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모든 공연들 그런 공연들은 네. 그 보이스와 관현악 또는 또 이렇게 오중주 하셨고 막 전국 공연을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공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고잉홈한테 바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벌은 아니지만 음악에는 정말 얼마든지 뭔가 특히 클래식 음악에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다면 소통을 해서 좀 좋은 공연들, 이 목마른 공연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감동적이고 사실 저희한테도 평창이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사실 평창이 없었으면 저희가 시작 못했을 거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의 그런 뭐 산파라고 해야 될까 너무 감사한 분들이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이렇게 추억하고 같이 추억하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네, 그 좋은 날들이었죠. 근데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라 그럴까 근데 다 질문하시는 거가 진짜 크리티컬하다. 왜냐면 그러니까 브루크너 말러, 바그너, 뭐 스트라스 같은 그런 것들은 사실 진짜 결국에 점수가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말러 같은 것들은 뭐 저희도 언젠가 해보고 싶고 워낙 또 규모가 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진짜 솔직하게 저 베토벤이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 편성이 작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 베토벤 교육이 아니었으면 작년에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그 편성이 작으니까 돈이 덜 들어가가지고 생각보다 악기 값이랑 악보 값이랑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연주자들도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베토벤 덕분에 저희가 기사회생했다는
그리고 언젠가 또 그런 말러나 이런 브루크너 같은 곡들을 브루크너 송 선생님 좋아하시잖아요. 꼭 해야죠. 네. 저는 사실 저도 모임을 하면서 너무 수많은 감동적인 공연이 있었지만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그 마에스트로 후안노 맨나르한 브루크너는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또 가장 큰 고유곡의 터닝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곡이 아마 소감이 안 되지만 타노이즈예요. 맨날 타노에서 오늘처럼 고유곡의 시작을 하면 어떨까 맨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폰이 했었어요. 몇 대 들어가는지 알고 하시나요? 하지만 이제 그 편성의 이유로 또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스텝을 잘 밟아가면서 그런 말러 또 브람스 브루크너 모든 곡들을 해보는 게 또 저희의 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분 혹시 계시다면. 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그냥 하나만 일단 꼽아볼게요. 이제 고유몸 하면 이제 늘상 좀 느끼는 건 개개인의 역량이 좀 뛰어나신 분들이 많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악기군의 캐릭터가 좀 많이 살아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의외성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 진행되어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 그 의외성이 정형화되어서 이제 조금씩 이 고인물만의 캐릭터가 너무 눈에 보이니까 조금씩 그 의외성이 좀 사라지는 느낌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라벨이라는 게 색채감이 너무 뛰어난 작곡가이긴 하지만 결국엔 그 색채감을 어떻게 표현할지가 주가 되어서 결국엔 그 의외성이 큰 맥락에서 또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어떤 오케스트라가 저는 고해몸이 약간 조금 진화하는 그 오케스트라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진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큰 맥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신 건지 또 궁금합니다. 정확히 어떤 의외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베토벤 연주하셨을 때 조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생여림 표기가 이렇게 있을 때 목관악기의 어떤 솔리스트 부분들이 그냥 악보에서는 강조가 되는데 그때 예를 들어 뭐 현악기 분이 약간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피아노로 연주를 해야 되는 게 악보에 나와 있다면,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현악기 분이 때때로는 피아노 이상으로 생여림이 표기가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들려올 때가 있고, 그래서 뭐 악보대로 연주가 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어떤 즉흥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니까 되게 처음에 되게 재밌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베토벤이 이제 9개나 되니까 이제 9번에선 뭐 정점을 찍었겠지만 이제 사실 그 흘러가는 큰 맥락에서 보면 결국엔 1K니까 또 그래 요 파트에선 어쩔 수 없이 요렇게 가겠지 저렇게 가겠지 이렇게 조금 읽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좀 느껴봤던 것 같아요. 해석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석의 의외성.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아주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해석의 의외성은 정말 너무나 그 순간순간에 좌우되는 거고, 예, 저도 음악가지만 그 순간밖에 없을 수 없는 해석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오케스트라는 특히나 더더욱 정해놓고밖에 할 수 없는 해석이 있는 거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히 그 질문 이해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지휘자가 없이 연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그런 건가요? 네,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휘자가 만약에 일반적으로 있으면
해석을 얘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통 보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곡을 감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데 근데 이제 고영호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지휘자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휘자가 없으니 악기군마다 그러니까 루세브가 일단은 뭐 지휘를 하시겠지만 많이 이끌어 가시겠지만 악기군마다 뭐 수석 연주자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의견이 종합되면 그걸 기반으로 연주의 큰 맥락에서의 해석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연주가 이루어진다.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봤었는데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아무튼 네, 연주를 그냥 듣게 되면 네, 약간 한계점? 그러니까 뭐랄까 그 한계점 뭐랄까? 그럼 그게 다른 오케스트라에 들으실 때는 전혀 못 느끼시는 부분이신 건가요? 아니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들은 연주를 이제 뭐 때때로는 이렇게 조금 그런 표현을 좀 하긴 좀 그렇지만 조금 때때로는 음악가들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연주를 표현했다 그런 걸로 느껴질 때도 있는데 다른 오케스트라는 네. 근데 이제 뭐 고영호는 이제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연주자들이 그 순간에 해석을 하는 준비를 해놓고 연주를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쉽지 않네요. 저희가 항상 어떻게 보면은 논란의 위에 있는 지휘자가 없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한 번도 너무 정말 수많은 말씀하는 거를 감사해 왔고 지금도 그립고 지금도 기회가 되면 하고 있지만 지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지휘자분의 어떤 뭐 그런 걸 평가를 하는 게 절대 아니지만 그냥 저의 단선율 악보밖에 본 적이 없어요. 아마 모든 악기들이 그럴 거예요. 거의. 그리고 이렇게 고영호 지휘자가 없으므로 다른 파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스코어라는 거를 처음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스코어라는 걸 좀 보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휘자가 있을 땐 지휘자의 그의 음악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더 즉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곡 가장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했다고 저희도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지휘자가 있을 때 살짝 안 맞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실수였구나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살짝 지휘자가 없을 때 안 맞으면은 저래서 지휘자가 필요하구나. 근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역질문을 해보고 싶거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면 저희를 비주얼 안 봐도 그러니까 또 연주를 저희 오디오만 들으셨을 때도 저희가 이 사람들이 앞에 누가 나와서 지휘를 안 하는구나가 예상이 될 것 같으신가요? 이제 저는 저는 이제 그냥 약간 저는 음악가는 아니지만 네. 저도 이제 때때로는 시간이 나게 되면 네. 이제 춤부를 보고 갈 때가 네, 있긴 네.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한번 쭉 보고 가면 네. 이게 일정 부분 좀 아니까 네. 그게 이제 소리로 들려온다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거는 그게 저희의 그런 비디오적인 것들이 오디오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주겠죠? 공연장에서 네. 봤을 때 네. 그렇게 느꼈고 네. 제가 그 순간에 그냥 잘못 들었나 싶어서 네. 영상 올라온 게 있으니까 네. 영상 올라온 거를
다시 한번 보면 네. 그때 이제 악보랑 비교해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저희가 해석을 하는 이유가 얘네가 요 부분에서 지지가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겠지만 없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야말로 지지가 있어도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지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순전히 추측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듣는데 저는 어떤 사람인지 딱 알고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녹음했고 이런 거를 알고 제가 들었을 때 객관적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들으려고 그렇게 안 들으려고 되게 노력한 편. 그래서 제가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듣고 누군지 모르고 들었다가 그냥 흥만 그냥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게 누굴까? 그리고 그 후에 듣는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 당연히 그런 선입견들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그게 사실 공연 문화 일부고 그게 뭐 비주얼이 없으면 그냥 다 그냥 커튼 치고 듣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렇게 들으실 필요가 없지만 한 번쯤은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너무나 포디움에 텅 비어있는 거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얘네가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하는 걸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 혹시 다르게 들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는 지금 지휘자가 있으면 이렇게 할 텐데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라고 하는 회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우가 있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저를 고잉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정말 평범한 음악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고잉 프로젝트에는 너무 훌륭한 연주자들이 많고 정말 레벨이 높은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하시고 현재 뭐 교수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평범한 입장에서 저는 음악가의 입장에서 고잉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순간에 리허설을 딱 들어가 보면 저희의 리허설 현장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휘자가 있으니까, 지휘자가 없으니까 라는 단어 또는 문장은 전혀 발생이 되지 않고 사실 그리고 지휘자가 리허설 때는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저도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질문할 차례는 아니지만 is it any different for you or all of you guys? Because you're a conductor until the minute that we go on stage, right?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무대에 올라가서만 지휘자가 없는 거지 그 전까지는 지휘자가 없다고 말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어요. 다 지휘를 하는 거니까. 근데 do you think in the process of music making, is it any different? Because no, actually, you are conducting the rehearsals, right? How is it so different? It's very different. First of all, it's historically what used to be done. I meant in the process of music making. Like, for example, his question was about if there's a place, would we play differently if there's a conductor, if there's none? The level of awareness, the level of responsibility is very different. It's not any comparable. Each one of us has the responsibility of being aware of what's happening because there is no comfort zone, there is no security net. So from there on, the complete approach, the knowledge about what's happening, the reaction, the listening, the watching, and the music making together is completely different. 사실 이게 지금 조금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설명해볼게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봄의 대전 저희가 했었잖아요. 근데 봄의 대전을 할 때 느꼈던 거는 제가 요런 게 조금 아쉽다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지자가 있는 공연은 안 맞아도 그냥 가요. 계속 안 맞으면서 계속 가요. 그럼 어디선가 맞아.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저희는 맞추면서 가야 돼요. 일일이.
그리고 맞힐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지금 말했던 level of awareness, 그러니까 인지의 영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안 맞추면서 가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그게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라면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저는 그거가 만약에 저희가 예상된다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거는 저희 아이덴티티고, 예,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 오케스트라, 뭐 베를린 필하모닉이나 빈 필하모닉 공연을 보실 때도 저 사람들의 아이덴티티 느껴지잖아요. 그 사람이 마치 한 사람의 연주자인 것처럼. 그리고 저희의 경우는 아마 그게 저희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겠다, 음악적이.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만약에 예상이 되신다고 해도 저 그거는 사실 땡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뭐 몇몇 곡을 저도 이제 저는 협연을 많이 하러 다니니까 제 앞에 1부 협연하고 2부에서 이제 교향곡 들으면 그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베토벤 교향곡도 이제 저희가 했으니까 들었는데 그냥 어떤 분 그냥 가는 거예요. 오토 파일럿처럼. 저희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대하여서 쟤네 저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신다면 감사합니다 라고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굉장히 심도 있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읽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분들을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를 해도 되나 싶었는데 정말 이런 분위기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모든 공연, 리허설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나누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보셨다고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라벨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기대가 되는 곡이 뭐냐면 사실 그거는 이제 너무 말씀하신 것처럼 영역이 되게 다른, 그러니까 차원이 베토벤은 물론 음악적인 그 내용 자체의 그런 깊이는 베토벤의 음악과 다른 음악들 비교하기 어렵지만 라벨은 일단 그 층층시하잖아요, 오케스트레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야말로 갑자기 우리가 그동안 눈 감고다 눈 뜨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 이게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진짜 뭐 많은 프로세스가 있었지만 정말 테크닉적인 이야기를 또 한 가지만 짧게 하자면 이제 저도 베토벤 곡을 수많은 분들을 해봤지만 아주 어떤 베토벤에서의 카일 같은 경우는 지휘자마다 설명하는 게 다르겠지만 보통 여긴 짧게, 근데 저희는 카일, 스타카토 어느 정도의 그 울림까지 얘기를 서로 소통을 하고 그만큼 카일과 스타카토의 정확한 차이를 지휘자들은 그냥 정말 리허설 프로세스를 위해서도 그냥 짧게, 더 짧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베토벤이 원했던 템포 막히는 부분에 너무 정말 그거야말로 가장 오리지널리티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아티큐레이션의 길이에 대한 것들은 악기마다 연주자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그 어떤 악단보다 그 어떤 지휘자보다 서로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원했던 베토벤의 아티큐레이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제가 또 들으면서 생각나는데 아까 뭐 이렇게 악보 보면서 대조해서 보고 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얼마나 오버텍스트하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악보에 그대로 해석을 하느냐는 당연히 우리는 사실 재창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보에 충실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실 그건 전 연주자의 연주자의 재량, 연주자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긴 현의 피아니시모 가는 포르테였다. 근데 이제 저희가 들었을 때 밸런스상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저희가 현을 더 크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또 그리고 그 시대, 특히 베토벤 경우는 너무 시대가 저희랑 차이 나니까 그때랑 악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연주 환경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저스트를 한 거는 그러니까 저희 이 상황에 맞추는 것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지휘자가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발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켜보시면은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해소를 시켜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너무 이렇게 저희가 원래는 한 시간 정도 행사를 네, 생각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 마지막 곡도 한 곡 준비했거든요. 너무 일어났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꽤 긴 곡인데 시간 저희가 네, 스페츠님 또 스트라드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끝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바쁘시면 먼저 가셔도 괜찮지만 아니요. 네,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끝났고 만약에 저희 여기 저희 사인해드리고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사인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